도파민에 대한 것들이 확 그냥 붐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광분돼 있다. 도파민은 그냥 일상생활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는 거고 걸어 다닐 때도 나오는 거고 도파민의 폭발? 사실은 굉장히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산책 이런 것처럼 짧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콘텐츠에 익숙한 우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안녕하십니까. 전 중앙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한덕현입니다. 예전에 세로토닌이 한창 유행할 때 세로토닌 많이 나와야 국민들이 안 우울해진다고 해서 세로토닌 신드롬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로토닌 신드롬은 진짜 정신과 교과서에 있거든요. 세로토닌 신드롬 걸리면 죽어요, 사람은. 세로토닌 오버되면, 과하게 되면. 이게 도파민이든 세로토닌이든 우리가 이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뉴로트랜스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뇌는 신경에 다발로 되어 있는데 그 신경과 신경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도파민도 있고 세로토닌도 있고 뭐 노에드피네프린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 도파민은 우리가 집중하거나 무엇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무엇을 조직화하거나 생각하거나 할 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우리나라에 완전 막 도파민에 대한 것들이 확 그냥 붐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것도 큰일 났다. 또 하나의 잘못된 세로토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였는데 아니야 다를까 뭐 도파민이 지금 막 미친 듯이 막 너무 국민들이 너무 광분돼 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볼 때 뭐만 좀 해도 제가 이거에서 도파민 지금 뭐 과잉됐잖아요. 지금 뭐 또 이러니까 도파민 폭발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도파민은 지금도 제가 PD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냥 일상생활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는 거고 걸어 다닐 때도 나오는 거고 파킨슨 환자가 잘 걷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렇게 잘 조화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파민의 폭발, 도파민의 무슨 뭐 증진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허구적인 이야기예요.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볼 때 도파민 폭발이다 이런 얘기 하세요? 도파민이 나오죠. 그것도 나오지만 마약을 할 때처럼 그 도파민 폭발돼서 나오냐? 아니거든요. 아, 마약할 때 제일 도파민이 아니야? 왜냐하면 마약은 도파민이 선조체에서 전두엽으로 가는 그 신경 다발이 있는데 거기서 이 도파민이 쭉쭉쭉쭉 나오게끔 그 자극을 직접 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학자가 게임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온다고 얘기했더니 게임은 마약이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왜? 게임을 할 때도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마약할 때 도파민이 나오니까 게임은 마약이다 이 논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게임할 때 나오는 도파민보다 공부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 훨씬 많거든요. 왜냐면 집중을 더 많이 하고 전두엽을 더 많이 쓰고 우리가 암기를 더 많이 하니까 도파민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부는 게임보다 더한 마약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파미네이션, 뭐 도파민 폭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중립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는 반드시 있어요. 쇼츠는 지금 MZ세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쇼츠가 나오기 전에 인류의 어떤 발달 문화 자체가 서론 없고 그냥 결과만을 가지고 가는 세계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결과만을 가지고 그냥 팩트만을 나열하고 그 팩트에 대한 어떤 자기의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걸 디스커션할 수 있는 문화가 점점 사라지게 돼요. 거기에 있어서 쇼츠는 가장 그 문화를 대표하는 것들을 쇼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쇼츠가 대중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토론이 없어지는 주관적인 자기의 느낌이 없어진단 말이죠. 예를 들면 쇼츠 같은 경우는 쇼츠를 만든 제작자가 제안하는 정도의 재미와 제안하는 정도의 의미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드라마 혹은 영화 한 편을 2시간 동안 쭉 보면 그것을 보고 그 안에 흘러갔던 내용 중에 자기가 기억하는 것들, 자기가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얘기하는데 10명이 보면 10명이 그 인상적이었던 것, 재미있었던 것, 기억나는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 내가 느끼는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나의 주관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게 토론 문화인데 쇼츠 같은 경우는 토론 문화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느낀 그냥 그 감정, 남이 재밌다고 모아놓은 그 재미만큼을 그냥 느껴버리는 거로 끝하니까 수동성만 자꾸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수동적인 게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능동적이 되려면 자기의 전두엽을 괴롭혀야 되거든요. 그 전두엽의 로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피곤하고 싫으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 그대로만 느끼게 되는 그래서 쇼츠가 인기가 많게 되는 거죠. 일단은 문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아지고 예전에는 그 많아져 있는 다양한 문화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는데 디지털 필드, 그 다음에 가상 필드들에서 그것들을 다 담고 있다가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의 확장인 거죠. 무한 확장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MBC, KBS, SBS 동시에 재밌는 드라마를 하게 되면 다시 보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두 개를 포기해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그 드라마만을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들이 다시 보기가 되고 또 더 고맙게도 유튜브에서는 요약까지 해주고 열흘 동안 봐야 되는 드라마를 1시간 만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서 내 안에 들어가는 자료에 대한 노출은 무한 노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예. 도파민에 중독된 얘를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도파민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도파민을 분비한다고 오해받는 콘텐츠들에게 저는 다시 우리가 우리의 인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음악, 미술, 체육, 인문학 이런 쪽을 충분히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쇼츠 콘텐츠를 대할 때 우리가 안 되는 게 결국 뭐냐면 토론 문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론 문화 중에서도 더 그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우리의 상상력이 그리고 창조력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쇼츠만을 계속 보고 수동적으로 보고만 있으면 우리의 상상력, 창조 능력이 이게 발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쇼츠 문화를 대하는 우리들이 부족한 건 바꿔 얘기하면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조깅 내지는 산책 이런 것처럼 쇼츠 문화나 아니면 짧게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콘텐츠에 익숙한 우리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들은 산책 문화 같은 상상력, 창조력들을 나타낼 수 있는 활동들 그게 음악, 미술, 체육이고 인문학이고 이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치료를 이제 게임 과몰입 하는 애들한테 했었어요. 패드에다가 사과 따는 아이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도화지에다가 한 번 더 그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패드에서도 붓도 있고 뭐 컬러도 나오고 다 이제 조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패드에다가 그 그림을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저희가 뭐 색연필, 물감 뭐 이거 다 주고 왼쪽하고 똑같이 이걸 얘가 그렸어요. 근데 패드보다 도화지에 얘가 그릴 때 전두엽의 활성화가 훨씬 더 많이 됐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얘가 도화지에 그릴 때 도화지의 재질, 그 다음에 물감의 재질, 그 다음에 물감이 도화지에 스며들 때 어떤 그 현상,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이게 그렸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쇼츠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똑같이 어떤 사회적 메시지를 얻을 때 쇼츠를 통해서 디지털 화면에서 없는 어떤 메시지보다는 이렇게 사람끼리 만나고 오프라인에서 어떤 들려오는 소리에 의해서 듣는 것들이 훨씬 더 강한 메시지, 강한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 설득력 있는 메시지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감각적인 거, 상상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인문학 치료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장을 하나 쓰라고 했을 때 한 문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어만 나열하던 아이들이 이 인문학 치료가 끝나고 나면 거의 두 문단, 세 문단을 써 넣는 걸 보면 얘네들이 단 몇 주 만에 무슨 어휘력이 늘면 얼마나 늘겠어요. 이거야말로 터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자기에 대한 생각 표현, 자기에 대한 감정 표현을 해도 괜찮구나. 해도 뭐 어색한 게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런 차이가 이제 확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은 자기 주도적인 어떤 능동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의 상상을 어떻게 해도 되겠구나. 창의를 어떻게 해도 되겠구나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따라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구 문장을 따라하고 뭐를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뭐를 느껴 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한 번도 뭐를 생각해 보세요, 뭐를 느껴 보세요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걸 해본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죠. 다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따라만 하는 거고 예를 들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사뿐히 지려발 거 가시옵소서라는 이야기는 나라를 잃은 무슨 뭐에 뭐 이렇게 느껴 그걸로 끝난 거죠 애들은. 근데 어떤 아이는 그게 뭐 연인 사이에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아이는 부모 자식 간에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아이는 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 사이에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게 꼭 나라 잃은 무슨 뭐 서름에 있는 뭐 일치시대에 나온 시 그것만을 이제 딱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교육도 그렇고 뭐든지 다 수동적인 상상과 수동적인 느낌만을 갖고 그게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아주 요점 정리만 잘해주는 학원 선생님이 주는 그 문화에 굉장히 길들여진 아이들이 쇼츠를 좋아하는 것도 그게 무리가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은 죽었다는 니체가 정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에 대한 이제 이미지는 없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배자가 생각하는 가상의 신을 만들고 그것이 인간성을 파괴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그 니체가 말한 게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 도파민을 분비하는 물질이 많으니 우리는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들을 이제 그만해야 해 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사람들이 신을 자기 식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그 신을 이제 믿지 말자. 아, 신은 죽었다. 신은 이제 없다. 무신론이 뭐 좋은 거 이렇게 오해한 거고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의미를 제대로 알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콘텐츠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까 제가 대안으로 얘기했던 인문학을 하건 음악미술 체육을 해도 도파민은 왕성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쇼츠를 안 보기 위해서 음악미술 체육 뭐 입문을 하자는 얘기는 쇼츠는 도파민을 왕창 분비시키는데 음악미술 체육은 더 많이 분비시키니까 그럼 뭘로 해? 계속 이렇게 미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으로 가게 되면. 근데 우리가 이 같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상상력, 창조 능력, 그리고 계획성, 충동 조절이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을 창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일을 찾으라는 거죠. 그게 음악미술체육뿐만이 아니라 그게 일이야. 그럼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무슨 뭐 사람 만나가지고 뭐 하는 그럼 사람 만나서 뭐 하는 거죠. 스마트폰 좀 많이 사용한다고 했으니 그거를 중독으로 몰아가는 거 과하다. 그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든지 다른 공전질환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이게 조절이 가능한 것들이고 마약 중독이나 이런 중독은 그 중독 자체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꼽으라고 말씀드리면 능동성과 창의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인생을 얼마나 창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그게 몰입과 중독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이 단순 기억력이라든지 단순 집중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중에 하나가 관점인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 음식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전두엽이 잘 훈련될까요? 다음날 뭐 회사를 가거나 뭐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재밌는 걸 하더라도 끊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다음날을 생각하지 않고 밤새 이제 드라마를 보고 있느냐. 뇌의 충동 조절이 이제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 조절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막 하고 싶은 거를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충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 주변 상황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걸 막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충동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가 외래에서 가끔 얘기할 때 얘기 불안이 없어요. 얘기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결과가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결과가 나를 되게 곤란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별로 없어요.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것들을 엄청난 사고를 치고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다 해결해 줬어. 그럼 이 친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큰 사고, 더 심각한 사고,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이거를 막아준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기 때 부모한테 얘가 좀 많이 곤란해한 일을 당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안 되지만 술집에 가서 몰래 미성년자가 술 먹다가 경찰서에 끌려갔어. 그럼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이틀은 경찰서에 있게 해주세요. 그걸 막 놀래가가지고 당장 가가지고 1시간 만에 끌고 나오고 막 그래서 다시는 앙글스는 싹싹 빌고 얘를 거기서 끄집어내는 순간 얘는 이거 봐라 별거 아니네 라고 해서 이 다음 그보단 더한 다음 단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어느 정도를 느끼게끔 해주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을 충동 조절이 되게끔 하는 딱 한마디, 딱 하나의 방법은 없어요.
그건 어려서부터 충동 조절에 대한 그런 트레이닝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거든. 지금 만약 어떤 다른 뭐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나 뭐 좋은 의사, 심리사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충동 조절 100%라고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건 다 사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충동 조절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서부터 그런 트레이닝 그리고 얘기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충동 조절을 하는 뇌를 되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그런 자기가 한 행동, 그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예측,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신상 필벌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충동 조절하는 뇌를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충동 조절을 할 수 없는 뇌로 자라난 사람은 네, 저는 거기서는 약물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성인이 돼서 이 충동 조절이라는 데서 자기가 계속 손해를 봐요. 뭐 예를 들면 뭐 말도 안 되는 주식에 막 엄청난 돈을 때려 붓는다든지, 귀가 얇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뭐 자기가 비트코인 무슨 뭐 코인 뭐 이렇게 따는데 뭐 갑자기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빚을 져서라도 막 거기다 막 이런 어떤 충동성을 보이는 사람들 보면 그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예측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돈을 갑자기 많이 번다. 그 내가 투자하는 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는 그 결과만을 생각을, 그 결과만은 눈앞에 보이는 단순 이익만을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전 그거야말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환자 중에 하나는 회사를 4번 옮겼어요. 그분은 한국 드라마 광이거든요. 그분을 잘 보면 K 드라마를 보고 그런 결과가 초래되긴 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기가 힘든 분이에요. 또 다음날 회사를 가야 되는데 회사에 가서 너무 괴로움을 당하느니 내가 이 드라마를 보고 이 드라마 때문에 내일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회사를 안 가도 되니까 이게 사실은 무의식적인 어떤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K 드라마 보고 안 일어나요. 그러면 2, 3일 빠지면 잘려요. 근데 이 사람이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무슨 뭐 기술도 좋으니까 또 다른데 취직 원서를 내면 금방 또 합격이 돼요. 또 나오라 그래요. 근데 또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하니까 하기가 싫어.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 듣고서 좋은 드라마 있다 그러면 또 봐요. 또 밤새요. 한 며칠 안 나가요. 계속 반복되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치료는 K 드라마를 없애버리거나 그 사람의 K 드라마 보는 충동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회사에 적응을 왜 못하는가. 그 다음에 회사에 적응하는 방식에 대한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은 있어도 게임 중독이라고 불리는 게 무리수라는 게 게임을 많이 하는 행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다기보다는 청소년이나 이 사람이 왜 게임을 많이 하는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그 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독 증상에 3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게 갈망, 그 다음에 내성, 금단 증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마약을 계속 하고 싶은 어떤 욕구, 충동 이런 것들을 갈망이라고 하고, 내성은 같은 즐거움을 얻을 때 자꾸 더한 용량이나 더 잦은 빈도가 증가가 돼야 같은 즐거움을 느끼는. 그래서 처음에는 마약을 1g 했다가 나중에는 10g 정도 해야 똑같은 그 하이를 느끼는 이런 현상들을 내성이라고 얘기하고, 금단 증상은 마약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들을 얘기합니다. 뭐 손떨림이라든지 눈에 이상한 게 보이는 환시라든지 식은땀이 흐른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막 빨리 뛰는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을 금단 증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어떤 중독의 특징적인 증상들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약이라고 하는 자극 물질, 특히 독성 자극 물질이 들어가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의 어떤 충동 조절 중추를 자극해서 이런 갈망, 내성, 금단 증상을 자극하는 그 증상들이 발생할 때 중독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취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독성 자극 물질에 대한 자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될 때 중독 증상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이제 몰입과 중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능동성과 수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약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독 현상으로 빠져들 때는 이 생물학적인 증상 때문에 자꾸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 수동적인 성향이 많은 거고, 이 몰입, 내가 좋아서 하는 것들은 내가 진짜 좋아서, 내가 재밌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그런 능동적인 면이 있어서 중독과 몰입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중독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자꾸 또 하고 싶은 마음들이 들어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술을 마시면 전날 과음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술을 볼 때는 쳐다보기도 싫게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 분들은 그 술을 보면 자꾸 또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현상들을 현저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갈망, 그 다음에 내성 이런 것과 관련된 부위가 흔히 전두엽과 선조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다시 그 어떤 중독 행위들을 계속 하게 만드는 안화 전두엽 부위와 그 안화 전두엽 부위를 스탑, 그만, 그 다음에 조절할 수 있는 배측 전두엽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주는데 이 안화 전두엽과 배측 전두엽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가 무분별한 충동 증상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선조체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도파민이 저장되어 있다가 분비되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부위를 선조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선조체와 또 전두엽과의 어떤 밸런스가 깨져 나갈 때 그때 중독 현상이나 충동 조절 증상이 안 되는 것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치료법, 전두엽을 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음식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의력결핍 과행동 장애라 그래서 전두엽의 활성화 떨어져 있는 것들을 그걸 정상화시켜서 올려줄 수 있는 주의력결핍 과행동 장애 아동들의 치료약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을 그러면 정상인 아이한테 그 약을 먹이면 집중력이 늘어나서 공부를 잘하게 되는 아닙니다. 예전에 일부 몰지각한 어머니들이 그 약 타다가 애 전교 1등 시키려고 먹였다는 기사를 봤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다만 어떻게 하면 전두엽이 잘 훈련될까요? 자기가 전두엽의 기능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충동 조절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두엽을 계속 너무 못 살게 구는 많은 양의 어떤 공부 양이라든지 일의 양이라든지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내 전두엽의 용량에 맞게끔 그걸 나누어서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질문하신 전두엽의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인간이 단순 기억력이라든지 단순 집중력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에 대한 스피드도 떨어질 수 있어요. 또 떨어져야만 해요. 왜냐면 뇌는 20살을 전후로 해서 점점 그 기능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속 회사에서 일하고 더 직역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통합적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에 뭐 예를 들면 젊었을 때 기능적인 면만 봤다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기능적인 거, 그다음에 뭐 디자인,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모델,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이제 존재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사실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 중요도가 하이라키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젊은 친구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중에 하나가 이런 통합적인 관점인 겁니다. 고리타분하게 술, 담배 이거 줄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화학적 자극에 노출되는 걸 일단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뇌로 가는 산소 포화도를 많이 떨어뜨려 주니까 그렇다고 뭐 담배 피면 다 뇌가 파괴되는 뭐 95세, 100세 될 때까지 담배 피시면서 생생하신 분들 많으니까 뭐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리고 뇌가 자꾸 자극을 받는 게 참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든지 무슨 뭐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뇌가 자극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극을 받을 때 나이 드실수록 나이 든 사람을 자꾸 만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게 뇌가 자기 보호 본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나이 드신 분을 자꾸 만나면 옛날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왜냐면 옛날 얘기만 자꾸 기억이 나니까. 그것도 그냥 옛날에 30년 전, 뭐 50년 전 얘기만 하시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젊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얘기는 그게 왜 본능이냐면 이 젊은 사람을 만나면 최근 것들,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억을 자꾸 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뇌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인관계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신문물,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그다음에 젊은 쪽에 대한 만남을 자꾸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공부는 정말 재미없는 거고 게임은 정말 재밌는 건데 어떻게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을 공부 잘하게끔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만 두 개의 차이를 잘 비교를 한다면 공부를 어느 정도 게임화 시킬 수 있는 단서는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험 때 게임을 더 하고 싶어요. 공부는 전두엽을 너무 괴롭히고 공부만큼 전두엽을 괴롭히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빼고는 다 재미라는 걸 사실 느끼게 되는 거죠. 전두엽이라는 거는 어쨌든 자기를 이렇게 톡톡톡톡 자극해 주는 것들을 재미라고 느끼는데 그걸 너무 많이 툭툭툭툭 건드리게 되면 그거는 자극이 아니라 구타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전두엽을 구타하는 거는 재미가 없어지게 돼요, 오히려. 예, 그래서 우리가 공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무에서 하는 일이 처음에 어느 정도 양은 자기 전문 분야니까 재밌어지는데 이게 일의 양이 막 엄청나게 들어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일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전두엽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험이나 일을 좀 어느 주기로 하는 게 좀 좋다, 추천한다 이런 게 있으세요? 그거야말로 개인 능력에 따라 틀려요. 예를 들면 수학 시험 문제 20개를 푸는데 이 사람의 용량은 사실은 40개를 풀 수 있는 전두엽의 용량이야. 이 사람은 이 20개가 재밌게 풀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의 전두엽의 용량이 10개밖에 못 푸는 문제면 이 사람은 머리끄댕이를 잡아 뜯으면서 이 문제를 풀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 용량이 다 틀리고 제일 필요한 건 자기 용량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용량에 맞게끔 일을 나누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쉬어야 돼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쉬고 그 다음에 쉰 다음에 다시 또 공부하러 들어가고 뭐 이런 어떤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없죠. 공부는 정말 재미없는 거고 게임은 정말 재밌는 건데 어떻게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을 공부 잘하게끔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지만 스마트폰 게임 과몰입과 그 다음에 공부와의 공통점은 또 있어요. 굉장히 리워드, 그러니까 보상을 기준으로 해서 작용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공부도 어떤 그 학업 속에 나와 있는 규칙들이 있잖아요. 게임도 사실은 공부보다도 훨씬 더 강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부와 그 게임 간의 차이점은 뭐냐면 그 리워드 보상이 나오는 시간이 너무 틀리죠. 공부는 우리가 1년을 죽어라고 해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기가 쉽지는 않지만 게임은 정말 한 몇 개월만 굉장히 열심히 해도 얻을 수 있는 점수나 그 보상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서 그런 속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공부는 상당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게임은 우리가 정말 너무 하고 싶어서 그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공부는 사실은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게임은 상당히 재밌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는 전두엽을 너무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암기하고 그 암기한 걸 다시 생각에 갖다 더해서 전두엽을 굉장히 필요하게 만드는데 게임은 전두엽을 그렇게 필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살살살살 그냥 긁어주는 정도? 전두엽을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 정도. 프로게이머가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재미라는 걸 느끼는 거는 사실은 재미를 어디서 느끼냐면 변형계라고 하는 그냥 기본적인 중추에 살짝 건드려주는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가 두 개 가미됐을 때 우리는 참 재밌다. 이게 정말 재미를 느낀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두엽을 무진장 괴롭히고 전두엽을 막 못 살게 구르는 공부보다는 사실은 게임이 훨씬 더 재미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잘 비교를 한다면 게임과 공부를 똑같이 놓을 수는 없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게임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한 자리에 앉아서 3시간, 4시간 정도 앉아서 공부해야 이거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로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짧게 공부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전두엽에 대한 로딩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공부를 시킬 때 아이들이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부의 양을 로딩을 줄여주고 그 다음에 공부를 그 양을 나눠서 하는 시기에 따라서 보상 기전을 마련해 주는 거죠. 보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게임 시간도 돼요. 스마트폰 시간도 되고요. 용돈도 되고 먹는 것도 되고. 그러면은 약간 그 엄마들이 너 뭐 전교 10등 안에 들면 뭐 몇만 원 줄 거야, 10만 원, 몇십만 원 줄 거야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그런 거. 저는 청소년기에는 그거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 전교 1등은 엄마가 너를 더 사랑해 줄게. 참 인간적이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죠. 근데
피디님도 중학교 2학년 때 너 전교 1등하면 엄마가 널 더 사랑해줄게 하면 그게 귀등으로 들립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아야 돼요.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똑같이 게임을 하루에 12시간, 14시간을 하더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게이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게임 페이는 계획성도 없고 무분별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연결도 하지 못하는 그냥 무작정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게임 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게임을 많이 하고 똑같이 게임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도 게임 페인 같은 경우는 단지 그냥 이 즐거움을 느끼는 선조체를 중심으로 한 기저핵 부위 부분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프로게이머는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이런 전두엽 부위 활성화가 오히려 더 되는, 그래서 게임을 하나의 인지기능적인 자극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작전도 세우고 자기가 수행 능력도 늘려나가는 그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였습니다. 일단은 프로게이머도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됩니다.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자극을 처리할 수 있는 전두엽의 활성화 정도, 그리고 뇌의 어떤 인지기능 처리 속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페인과 달리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이나 어떤 경기들을 전두엽에서 처리할 수 있는 트레이닝,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야 이게 진정한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거죠. 게임은 문화이거든요. 근데 마약은 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면 뇌가 녹는다, 게임을 많이 하면 뭐 지능이 떨어진다, 이런 정말 그럴듯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의견들이 사회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사실은 술을 먹으면 뇌가 녹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아버지들 술 많이 드시지만 술 드셔서 뇌 녹으신 분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 술을 정말 주구장창 말도 안 되는 용량을 말도 안 되는 시기 동안 계속 먹으면 베르니케 콜사코프라고 해서 진짜 뇌 위축화 현상이 일어나고 뇌가 소위 말해서 녹아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제 그게 진행이 돼야 그런 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게임을 한 1, 2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뇌가 녹아서 너는 짐승뇌가 되고 바보 뇌가 됐다라는, 그래서 게임을 중독화시켜 버린다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문화에 대한 위험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아이들이 하는 그 레저 현상을 마치 너는 마약 손댔어, 마약했어,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는 저는 게임 마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게임은 문화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것들을 어떻게 조절해서 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리허설을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음악 학원을 다니고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이럴 때 아이가 태권도를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아침에 30분, 점심때 10분, 자기 전에 30분 뭐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에 2시간 태권도 하라 그러지 않잖아요. 태권도 학원 갈 때 우리는 뭐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태권도 학원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 태권도를 즐기고 나머지는 자기 생활을 영유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게임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간순간 조금씩 하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게임을 하나의 레저 문화, 뭐 태권도, 뭐 주산학원, 무슨 뭐 수학학원 이렇게 다니듯이 그렇게 즐기게 해준다면 충분히 아이들의 레저 문화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약으로 놓고 못하게 한다거나 금하게 한다거나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임에 뭔가 뭐 시간을 정해주고 2시간 동안 너 게임 정해진 시간만 해, 뭐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는. 네, 저는 게임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이 아니고 일정한 시간에 진행되는 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싶어 한다면 그때 네. 좀 어떻게 해줘? 그 부모와 선생님과 병원 혹은 센터에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를 꼭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안 되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청소년기가 돼서 반항하면서 막 게임을 막 많이 하고 엄마 아빠의 통제에 벗어나는 경우는 사실은 걔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모습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들이 그냥 귀찮아서, 엄마 아빠들이 그냥 간과해서 이게 나중에 눈덩이 불듯이 이렇게 커진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그것을 조절하고 자기가 자기 생활의 일부로 놓고 하게끔 하는 거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하나의 연습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자기의 일상생활에 유지가 된다면, 그리고 자기의
게임 이외에 뭐 얘가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음악, 미술, 체육 활동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 한도 내에서 일정 시간 한다면 저는 그게 뭐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외래에 진짜 그 안 되는 아이들이 사실 저희 외래 진료에 와서 진료 받잖아요. 그러면 야, 부모한테 도움을 받자 라고 해서 아이한테 내일부터 너희 엄마가 널 아침에 깨울 때 무진장 욕을 하면서 깨울 거야. 너 후드를 펴면서 뭐 그 수건에다 물 적셔서 얼굴에 덮어가면서 널 심하게 깨울 거야. 엄마가 너무 하기 싫은데 사실은 너를 깨워주기 위한 엄청난 도움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애가 받아들여요. 근데 그 전에 이 엄마는 이미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게 너를 도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데 후자는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전자는 아이들이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전자는 도움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을 진료실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도와주는 거고 너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어느 정도 그걸 아이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현실 감각을 좀 찾아야 돼요. 네. 자기의 그 일의 능률이 얼마만큼 떨어졌는지 그리고 일상생활들이 얼마나 파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 감각을 찾아야 되는데 현실 감각을 못 찾으면 가까운 상담센터나 병원을 꼭 찾으세요. 공부 안 하던 아이가 공부에 입문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학원이 뭐예요?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연주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의 순서를 알고 있어요. 책의 순서를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쯤은 조금 흥미가 있어. 요쯤은 흥미를 잃을 거야. 요쯤은 흥미를 잃었을 때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그 과정들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니까. 내일부터는 뭘 할 수 있어요. 꼭 해보겠습니다. 2주 뒤에 와서 뭐 해보셨어요? 아니요. 알아보고 있어요. 학원 알아보는데 한 2년 걸려요. 학원 다닌다고 해놓고. 운동하겠다고 해놓고 한 1년 지났는데도 계속 헬스클럽만 알아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확실해야 됩니다. 페인이라고 얘기한 건 일상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을 이제 간단한 단어로 그냥 페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외래에 오는 게임만 하거나 알코올 중독 혹은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을 놓고 보면 그 페인처럼 사는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이 우울한 페인, 그 다음에 그 게으른 페인, 충동성 페인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 우울한 페인은 계획도 없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는 의지도 없어요. 그냥 정말 식물처럼 그냥 멍하니 아무 의미도 없고 뭐 즐거움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요. 그리고 이 게으른 페인은 뭐냐면 내일부터는 뭘 할 수 있어요. 꼭 해보겠습니다. 2주 뒤에 와서 뭐 해보셨어요? 아니요. 알아보고 있어요. 학원 알아보는데 한 2년 걸려요. 학원 다닌다고 해놓고. 그리고 뭐 운동하겠다고 해놓고 한 1년 지났는데도 계속 헬스클럽만 알아보고 있죠. 계획만 있고 행동이 없는 사람들이고 충동적인 페인은 그 반대예요. 계획이 없는데 뭔가 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뭐 자기 좋아하는 것만 그냥 막 진행이 한단 말이죠. 어제 뭐 하셨어요? 그럼 친구 만나서 놀았어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병원 오기 며칠 전에 내가 뭐라도 하라 그랬더니 뭐 하셨어요? 그럼 PC방 가가지고 그냥 새벽 1시까지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 그냥 계획 없이 뭔가 그냥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게 아무 무의미한 일들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3가지 타입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 이유는 그 3가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누었는데 우울한 페인들은 정말 아주 작은 성공에 대한 계획을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성공에 대한 건 뭐냐면 뭐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 거 일주일 동안 그 달력에다 동그라미 쳐서 동그라미 7개 완성해 오기. 저녁 12시에 자리에 누워서 그냥 안 일어나고 뭐 스마트폰이나 게임 안 하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그냥 아침까지 뭐 견뎌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작은 실천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 계획을 실제로 실천하는 곳까지 가게끔 만드는 것들 그것들을 제안을 하고 그게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은 생물학적인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가만 놔두면 자기 편한 쪽으로만 그냥 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뭔가를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되게 되고, 안 하면 밥도 안 나오고 그냥 춥고 그냥 계속 재미없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자기가 계획 잡기도 그냥 귀찮고 그걸 실행하기는 더 귀찮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어떤 작은 실천에 대한 계획들을 하고 그 실천을 하게 되면 자기가 점점 더 편해지는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게으름 페이는 아까 얘기한 피드백하고 되게 비슷한데, 리워드, 보상 기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면 할수록 더 편해지고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불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계획을 잡아놓고 그 계획을 잘 실행하면 할수록 더 편해져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계획을 5개 세웠는데 5개 중에 3개 실천하면 3,000원, 2개 실천하면 2,000원,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000원, 뭐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객관적으로 돈의 액수를 놓고 이렇게 쭉쭉쭉 가게끔 해서 리워드 보상 기전이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가 돈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이 재밌는 것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고, 그게 없으면 자기는 하나도 재미없어지고 배고프고 이렇게끔 만들어주는 보상 기전 쪽으로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게으름 페인을 벗어나게끔 하는 겁니다. 이 충동성 페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말 중구난방이거든요. 이 친구들 보면.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멘토를 좀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 멘토는 막 인생에 뭐 거대한 가르침을 주고 인생에 무슨 뭐 방향성을 막 이런 어떤 큰 어떤 멘토보다는 그냥 같이 생활하고 같이 계획을 잡아서 그 계획이 어느 정도는 좀 현실감 있게 얘가 계획을 잡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 멘토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없으면 그 멘토를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붙여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 멘토는 자기가 아이에 대한 파악을 잘 해서 그 파악한 데에 대한 아까 다시 얘기한 보상 기전과 피드백을 냉철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 외래 오셨을 때 제가 부모님한테 좀 심하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애가 무섭습니까? 애가 안 따라올까봐 귀찮습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의 아이에 대한 멘토링 역할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충동적인 페인 같은 경우는 그런 멘토링,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에는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뭐만 하면 그냥 확 토라져 버리고 이런 어떤 상태. 다른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를 볼 때 굉장히 답답하고 깝깝한 게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떤 기분인지 좀 확인을 하려고 되게 많이 일어나고, 우울증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고개를 파묻고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우울증이라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울증에는 굉장히 여러 형태가 있거든요. 계속 짜증내고 화내고 그냥 뭐만 하면 그냥 확 토라져 버리고 이런 어떤 상태, 이것도 우울증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울증을 보이는 거는 나름대로 상당히 감정의 분화가 잘 되어 있는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그냥 팩 토라지고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보이냐면 청소년 애들한테서 많이 보이는 우울증 형태거든요. 차라리 우울하면 우울하다고 얘기를 하던가 표현을 해주면 우리는 그게 우울증이니까 우울증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제가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제가 우울증이라는 생각을 못 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이. 어떤 감정의 분화가 덜 됐다는 얘기인데, 감정의 분화가 덜 됐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그 감정이 이런 감정이라고 느낄 수 있는 논리적인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게 감정의 분화가 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갓난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다
단 하나의 표현으로 자기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합니다. 추워도 울고, 배고파도 울고, 뭔가 불안해도 울고, 다 하나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울음이라는 표현 하나로 감정이 그냥 다 분화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기쁘면 조금 입꼬리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뭔가 좀 이렇게 자기한테 안 좋을 것 같으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 불안을 표현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감정이 분화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을 하게 되는 거는 성인이 돼서야,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인지기능이라든지 신체의 분화가 다 끝난 성인이 돼서야 제대로 된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감정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아주 전형적인 그 우울증 표현인 거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청소년들이 이제 되게 많이 표현하는 우울의 형태, 약간 덜 성숙이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나 지금 어떤 감정인지 모르는 안해노동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나 지금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느끼는 그게 안해노동인데, 그래서 우울증이 심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다시 감정의 위축 혹은 퇴행이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 안헤도니아 상황 때 사실은 자살 시도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자해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기분인지 지금 확인을 하려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분이 우울해요, 진짜. 그래서 의욕이 확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이 맛이 없어요. 잠이 안 와요. 어른 같은 경우는 성욕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삶에 대한 내가 이게 살아서 뭐하나, 죽고 싶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괜히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아주 사소한 말에 그냥 감정이 막 이렇게 격해지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우울감이 많거든요. 근데 우울감은 질환이 아니에요. 우울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뭐 9가지 증상 중에 5, 6가지 이상의 증상이 뭐 몇 주 이상 가야 이제 질환으로 딱 되거든요. 근데 우울한 기분은 얼마든지 들었다가 빠졌다 들었다 빠졌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잠깐 들었을 때 그거를 막 심각하게 병으로 걱정하는 건 저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우울증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일단은 외부 자극에 대한 일단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 나를 이렇게 10만큼 움직이게 하면 내가 10만큼 움직이고 5만큼 반응하게 하면 5만큼 반응하게 하는데, 그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 자체에 대한 것들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떨어지게 된 반응에 따라서 내가 표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왜곡되게 표현 자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지각하는 감정, 그리고 표현되는 감정에 대한 왜곡,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각하는 감정의 왜곡은 짠 게 들어오면 짜게 느껴야 되고, 단 게 들어오면 달게 느껴져야 돼서, 짜고 달고 뭐 쓰고 뭐 이런 것들 조합이 돼서 소위 말해서 음식의 맛이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느껴지니까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지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표현이 돼야 돼요. 나 지금 기분이 나쁘다. 나 지금 뭐 기분이 좋다. 뭐 이걸 난 하고 싶다. 뭐 이건 하기 싫다. 이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표현적 왜곡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를 볼 때 굉장히 답답하고 깝깝한 게, 이 사람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는데 못 웃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은 거기 이제 감정에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코미디 프로를 보고 있는데 웃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못 웃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의미한 짓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울증 전조증상 중에 하나로 봐야 돼요. 이게 대표적인 게, 제가 게임 많이 하는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간혹. 그러면 야, 너 진짜 게임이 재밌어서 하는 게 몇 시간이야? 네가 막 게임을 하는데 막 이 다음 스테이지가 너무 궁금해. 그리고 내가 이 대마왕을 죽이면 이 다음 스테이지가 어떻게 돼서 이걸 열심히 하고 그게 얼마나 돼? 그러면 1시간이 채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12시간, 13시간 왜? 그러면 그냥 무의미한 마우스질을 얘네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 과몰입하는 사람들 중에 이 우울증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해요. 할 일 없으니까 그냥 해요. 리셋 버튼 누르면 그냥 다시 되는 거고, 아니면 말고요. 뭐 그렇게 되고, 술 드시는 분한테 다음날 일어나서 이게 괴롭지 않은 사람은 엄청 괴로워요. 그런데도 저녁이 되면 그냥 헛헛하고 그냥 우울하고 너무 외롭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술을 마시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중독 증상이든 과몰입 증상이든 간에 전조 증상 중에 하나는 무의미한 짓을 내가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전조 증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전조 증상이 나한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요? 그거는 꼭 진단 받아보셔야 돼요. 이게 그런 전조 증상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이는 전조 증상이 아니거든요. 술을 계속 밤마다 먹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정말 뭐 학교도 안 가고 무슨 회사도 안 가고 그냥 앉아서 그냥 계속 무의미한 마우스질만 하고 있다면 그건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돼요. 예. 운동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충동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참는다든지 뭐 스탑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우울증은 내가 정신력이 강해서 스스로 좋아지는 병이 아니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 객관적인 판단이 곧 진단이자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왜곡된 지각과 왜곡된 표현에 의해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나를 느끼지 못하는 기분을 느끼고 그 느끼지 못하는 기분 때문에 나의 일상생활이 파괴된다면 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접근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